오늘 오전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했던 국내 증시 장중에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마감 상황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피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0.3%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죠. 네,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또 트럼프 얘기가와 그다음에 네. 금리 얘기가 계속 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장기물 국채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의외로 미국 금리는 지금 네. 아침에 4.5 이하로 10년짜리 금리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 미국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상황이고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까지 있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특히 비트코인 너무 많이 상승한 상태여서 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또 연관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더 프리미어 강간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는 휴일이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미국 얘기할 게 별로 네. 없지 않나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특히 이제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지난주에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올랐던 게 금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환율이랑 금리 쪽으로 포커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 달러 같은 경우 너무 빨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미국 주식으로는 벌었는데 뭐 환율로 손실이 나서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서학개미라면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좀 차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물론 네.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S&P 500 연말 지수 타겟을 뭐 6,500까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한 9월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6,500까지 올려놨다는 얘기는 뭐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본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린 것 같은데 내년에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뭐 상당히 뭐 금리 인하를 급하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모양입니다. 왜냐? 금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잖아요. 오락가락 하고 있고 EU하고도 뭐 50%를 한다 하다가도 그 다음 날 또 아니다 또 뭐 7월 9일까지 다시 이제 유예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세 이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다. 그리고 미국이 그것 때문이라도 좀 경기가 침체되고 교역이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GDP 전망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년은 오히려 금년에 올라갔던 그 기고 효과 때문에 오히려 더 물가 전망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뭐 나쁜 것 중에 좀 좋은 면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는 것 같은데 저는 9월에 좀 본격화되는 걸 확인하고 미국장은 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지만 위안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절상 압력들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좀 올라갈 업사이드 그리고 원화 절상 때문에 좀 환차손을 입을 다운사이드를 보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한 두세 달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는 조금 좁은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임하시다가 한 8월 정도 가면서 금리가 아마 자리를 잡을 겁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시장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장기차도 그렇고 단기차도 그렇고 이제 금리가 먼저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페드가 이제 연준 푸시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크게 좀 배팅을 하셔도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 한 9월쯤, 가을쯤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이제 뭐 8월 넘어가면서 네, 네. 이미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이제 감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또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오라클이 엔비디아 400억 달러
지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엔비디아에서 가이던스. 뭐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고 이제까지 보면 실적 나올 때마다 분기 실적이 나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네.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주가는 맨날 이 실적 좋게 나오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막 두드러 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이제 옵션 시장에서 엔비디아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게 결정된 걸 이렇게 보면은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1% 정도 이렇게 변동폭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감지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8% 내외로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읽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만약 sell on 이렇게 해가지고 profit taking 나온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임팩트는 그거잖아요. 대중 수출에 있어서 네네. H20에 대해서 이번에 원화프로 이제 들어가는 그거를 감안하고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또 큰 거 하나가 사우디에 또 순방 중일 때. 엔비디아 칩도 수출한다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방으로 좀 보고 싶은데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런 거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게 엔비디아 보니까 테슬라와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M7 뭐 두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면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차익실현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가이던스를 이제 사우디나 아니면 대중에 있어서 뭔가 이제 우회하는 그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확실히 시장한테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저가 매수가 이제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위치한 선행 PER은 30 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M7 주식에서 몇 안 되는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핵심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한참 불쌍하게 지금 혼자 낙오자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AI 시대 되면서 더 심해졌고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 또 25% 관세까지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인도로 가도 안 된다 들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만 맡고 있는데 그냥 애플은 미운 털이 박혔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우디 갈 때도 트럼프랑 같이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기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순위가 바뀌면서 네. 지난번에 뭐 MSFT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올라가면서 또 1위를 탈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애플에서 뭔가 AI 관련돼 가지고 뭔가 조금 아이디어를 시장한테 확실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서 조금 늦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다른 M7 중에서 다른 거에서 어필하는 것보다 애플이 어필하는 거, 야 너무 이게 올드한 모델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뭐 당장 공장을 옮겨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옮긴다고 이게 금방 옮겨지나요? 옮겨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을 옮긴다고 해서 그럼 거기서 누가 그 애플을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숙련도가 있는 그 노동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팀 쿡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뭔가 좀 적극적인 제스처 이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반응들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은 뭐 트럼프 일기에는 아주 뭐 최고의 친구였던 이런 그 정도로 근접했던 관계인데 지금은 뒷담화를 이게 하는 정도로 그 예전에 관계가 사이 좀 좋았는데.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앞에서 이제 화면을 보니까 선행 PR에서 뭐 팔란티어, 테슬라 보면은 테슬라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잘 보이라고 제가 붉은색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색깔 다 선행 PR 다르게 볼까요? 해놨어요. 지금 예. 무려 160배입니다. 지금 올라간 거로는 상당히 이제 화끈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게 왜 160배로 올라갔느냐? 최근에 사실은 100배 밑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올라갔느냐? 이익이 덜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PER이라는 거는 이익이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0배까지 지금 가서도 유지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로보택시 이거 이제 곧 나오는 거 6월 시작되는 거 말에 아니냐? 나온다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을 좀 차익 좀 실현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잘하고 계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300불 내외로 해서 250불 뭐 거기까지 갈
뭐 단기적으로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300불로 하회하면 적극적으로 좀 임하시고 350불 정도대로 오시면은 좀 뭐 프로핏 테이킹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그 신축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로보택시하고 관련됐을 때는 어디가 이제 경쟁자죠? 저기 주황색으로 우버? 나오고 있죠. 우버잖아요. 아. 우버가 지금 선행 PR이 31배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31배라고 하면 M7의 거의 뭐 평균 정도 수준 내외인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160 정도 이제 받고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버에 비해서도 5배나 높게 받고 있다. 물론 이제 로보택시 시장 성장률이 앞으로 향후에 뭐 연평균 뭐 5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현재는 우버한테 좀 뒤처져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양상이 진행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저 선행 PR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60이 만약 그쪽에서 이익이 계속 급하게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저게 100으로 아니면 80, 70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을 건데 그거 우버랑 지금 비교해 봐도 여전히 높은 선행 PR이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프로핏 테이킹 그러니까 차익으로 좀 맞대응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ETF 쪽으로 인덱스 ETF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VOO라는 ETF에 갑자기 89조 원이 몰렸다고 하는데 왜 스파이를 안 사고 VOO를 사는 걸까요? 원래 가격이 싸서 그런가요? 근데 이제 ETF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네. ETF를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고 어떤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또 적극적으로 사고 각 이제 이해관계 그리고 한 번 사고 말을 거냐 아니면 계속 뭐 적립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살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뭐 싼 적도 없고 최근에 뭐 급락 장세 있을 때는 S&P 500 기준으로 20을 하회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20 이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M7으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선행 PR들이 다 30배 이상으로 지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 자산을 쫓아가서 뭐 엑스포저나 포트폴리오를 좀 과도하게 실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좀 적절하게 실는 것도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도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아실 텐데 자 왼쪽에 지금 숫자들이 있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 S&P 500이 마이너스 1%. 나스닥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있거든요. 이쪽 미국 시장은 23년, 24년 수익률이 20% 초중반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좋았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금이 연초 대비해서 벌써 28%입니다. 비트코인 1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약간씩 약화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금 그리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뭐 또 가상자산 이쪽으로 자꾸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시장만 상품이 아니고요.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 좀 골고루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최근에 주로 다뤘던 건 이제 미국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주로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보게 되면 뭐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장기물 입찰했을 때 그 수요가 부진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현상, 어떤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 예. 압력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거다라고 네네. 보는 거잖아요. 이게 관세에서 나오는 부메랑이 당장에 뭐 6월, 7월, 8월까지는 뭐 페드에서도 좀 보고 가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부메랑이 돌아올지를 모른다.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 상존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뭐 CPI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칠 수도 있는 지금 환경은 어쩔 수가 없다. 중국한테도 뭐 145%에 200 받고 245%까지 갔다가 30%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를 했습니다만은 30%라는 건 어쨌든 올라간 그 상승 압박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장기물 위주로 조금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뭐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지금 30년물이나 50년물이나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거 플러스해서 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좀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국제 시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 신뢰가 흔들리면서 채권국인 뭐 중국도 판다는 얘기도 있고 영국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영국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일본도
또 계속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그래서 이쪽 그 국채 시장에서는 수급으로 따져봤을 때 수요 요인이 많이 악화돼 있는 가운데 공급 요인은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조금 우세하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뭐 6월, 7월, 8월까지는 당분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상승 압박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이제 가면서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제 의사 표현을 할 거예요. 야,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압박 요인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 아주 급속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채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투자자라면 뭐 달달이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ETF가 됐든 뭐가 됐든 사겠어요. 그래서 한 뭐 7월, 8월까지 쭉 사다 보면 나중에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대로 내년에 가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미국 국채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아직 압력이 좀 상존한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급격하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면 침체 아닌가요? 경기 침체 가능 우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만 내년은 오히려 기고 효과 때문에 뭐 플랫 근처나 1%그 안쪽으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확 올랐다가 내년도 확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절대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엔 거기서 압력이 좀 약화될 거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태로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워닝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연준한테 압박 요인이 되고 내년에 또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꽂아버리면은 또 트럼프 말대로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기 업적으로 만들고 자기는 그 사람은 또 중간 선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또 신임을 받아야 되고 또 세 번째 또 대통령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가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상당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베네시안 리조트에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화수목 현지 시간으로 화수목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트럼프 주니어 여기다가 벤스 부통령까지 다 간다고 하니까 최대 그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최대 행사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에서 보면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트럼프 TMTG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예. 여기에서 지금 30억 달러 조달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뭐 이건 또 대봐야 아는 거고.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다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통령 일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도 되는 건지 완전 대놓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주가 빠지고 막 할 때도 지금 주식을 사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사라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또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사라고 했잖냐. 그래서 요번에 또 비트코인한테 그렇게 이제 또 배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코인 전체 가상 자산 시장에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달러화 패권 그게 약간은 지금 기스가 났잖아요. 흠이 좀 난 가운데 뭔가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오는 이제 패권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쪽 이유 때문에 기관들도 아니 대통령이 그쪽으로 자꾸 시그널을 주는데 안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투자가 늘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가격이 이렇게 급 상승을 한 건데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비트코인만 그렇고 뭐 주요 코인 몇 개만 그런 거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들은 오히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고 거래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그 입장에서도 재정 수지 입장에서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축을 해놔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달러와 또 자산도 있잖아요. 달러와 자산은 뭐 점점 커지게 이제 그 평가액이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좀 어느 정도 벌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자산을 좀 다각화하는 이런 것도 정부 측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딴 나라가 하기 전에 미리 좀 깔고 가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법안도
뭐 지니어스 액트 뭐 이런 것도 좀 추진하고 뭐 비트코인 비축 법안 이런 것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중 진행 양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차트에 나오는 대로 벌써 많이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나 미국 시장에서 슬슬 빠져나온 돈들이 그쪽에 미리 좀 선점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별로 상호 관세 얘기하면서 이제 관세가 대충 끝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얘기했을 때는 좀 기간이 긴 다음에 반대 얘기를 풀어주는 걸 했고 이번에 EU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바로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일본 남았는데 예, 일본 남은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양치는 소년처럼 한번 얘기하고 뒤집겠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다 환율로 넘어가서 이제 위안화 강세 만들고 그다음에 엔화 강세 만들고 원화는 먼저 가서 강세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원화도 같은 경우도 이제 1,350원이 거의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화도 이미 벌써 거의 한 4, 5% 이상 네. 벌써 강세가 돼버린 상태인데 이제 와서 아까는 뭐 이렇게 분산하라고 하셨지만 이미 환차손을 다 입었어요. 이미 다 입었는데 지금 1,350원에서 뭐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환율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 저는 지금 뭐 1,350까지 1,360대 선까지 네. 아주 급하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1,400원 다시 리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원화나 위안화나 뭐 최근에는 심지어는 엔화까지도 강세 그 느낌으로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 물론 이제 그 물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위안화는 뭐 7.4까지 갔던 달러 대비 위안화가 지금 7.2까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계속 절하시키고 싶은 그 관세 쪽의 그런 압박을 이걸로 좀 어쨌든 업셋을 좀 상쇄를 시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달러화에 있어서의 그 약세 압력이 위안화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저는 뭐 반영될 거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1,400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 생각보다는 1,360대에서 1,350대로 더 조금 내려가는 그 대신 급격하게 내려가는 속도 면에서는 속도 조절은 좀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원화가 좀 절상이 됐잖아요. 기회죠. 네, 찬스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 하러 가야 되잖아요. 신정부가 나올 게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양당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이 되나 저쪽이 되나 가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난번 보니까 일본은 환율 얘기가 쏙 아젠다에서 좀 빠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환율 조작이 있어서 항상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관찰 대상국이잖아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미리 좀 절상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거는 아젠다에서 미리 빼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최근에 원화 환율이 상당히 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달러화에 대한 의심은 저는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00원 올라가면 팔아라. 1,400원 뭐 갈 일도 없겠지만은 뭐 갈 일도 없을 게 보시는 거죠. 갈 일도 없겠지만은 가면은 저는 뭐 오히려 더 밑으로 배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서학금이라고 해서 뉴욕 증시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높여갔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쪽은 낮추고 이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골드만삭스도 이번 대선 계기로 조기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뭔가 우리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대표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저런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고 뭐 딴 데서 얘기하기 한 5달, 6달 정도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한국 시장 25년 전부터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그 달러와 약세 현상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환차손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미국 시장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고 몇 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는 중국 시장 저평가 얘기까지도 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선행 PR이 10배 초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알리바마가 됐든 뭐 JD.com이 됐든 판도더가 됐든 다 거기에
그 위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서학개미 분들은 조금씩 줄이시고 오히려 우리나라 아니면은 중국 쪽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펀드 플로우 보니까 중국의 뭐 IT 관련되는 그쪽으로 펀드들로 우리 또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대선 다음 날부터 시장이 조금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리포트가 나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근간에는 정권이 좀 바뀐다고 그거를 이제 깔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된다고 보면 상당히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5천 간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믿지는 않고 있지만 숫자만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만 봤을 때는 무조건 2,900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3,500까지도 그게 우리가 1시그마, 2시그마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는 3,500까지도 뭐 급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참 전부터 이미 증권주를 꼽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였다 공매도 풀렸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리발란싱 스케줄까지 해서 공매도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는 공매도가 영향을 이번에도 미칠까요? 공매도는요, 뭐 우리가 계속 금지를 해놨다가 최근에 푼 지가 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최근 2달 숫자를 제가 보니까 지금 차트에 나오죠. 급하게 저렇게 올랐어요.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한 뭐 1조 9천 정도 올랐고 코스닥에서 한 1조 1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한 3조 원 정도 공매도 잔액이 올랐어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올랐잖아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공매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댔잖아요. 최근에 순매수로 약간 도른 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4월, 5월 전체적으로 합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도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이 외국인의 현물만 보지 말고 선물을 꼭 보셔라. 선물의 그 파워가 상당해졌다. 그리고 여기가 시장에 끌고 가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공매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저 숫자가 저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고점, 공매도 잔고의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겨우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지항에서 급하게 막 주식들이 올라가고 하루에 뭐 10%도 올라가고 우리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아이언큐나 이렇게 양자 컴퓨터 이런 데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슈어 스퀴즈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서 맞아요.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헤지 펀드들 그런 것 때문에도 주식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지수가 만약에 우리 지수가 뭐 3,000 간다, 3,500 간다. 지금 공매 치는 것들이 나중에 효자가 돼가지고 4,000, 5,000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친 세력들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터지죠. 네, 터질 좀 수 터지고 있죠. 있다. 예. 그리고 터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29일 금통이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비율이 더 늘었던데 이거 뭐 좀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방어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노이즈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자꾸 약세로 가면 우리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찬스잖아.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찬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나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 수출 지금 데이터도 지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 시장이 뭐 대선 이후라도 바로 조금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